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그동안 몇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서 깊고 전통 깊은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김영민의 시사 돼지라고 불리는 113회째 코너입니다. 네. 시사 돼지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의 시사 돼지. 우리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는 불순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영남 지역 인사가 호남 지역 인사에 비해 많게는 3배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550 군사정권 시절을 능가하는 망국적 지역차별, 더 나아가서는 측근 보온 인사로 국가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책임, 국토 남북권의 발전을 가로막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영남권을 완전 두 동가리 내놓고 사업만 시급 붙여놓고 충청남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몰래 늘린 형님 내선 충청도 전체 268배다. 500만 충청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지역 간 불필요한 유치 경쟁을 촉발하여 우리 사회를 국론 분열 유발로 다시 혼란과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우리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는 불순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국민 통합이 관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 통합을 저해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네, 이것은 이제 고해성사한 거죠. 고해성사. 네. 본인이 그렇게 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연초에 방송을 하고 이분의 방송 복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라고 저희가 이제 예언을 했는데 오히려 요새 더 많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레임덕 때문일까요? 레임덕 때문이면 김어준 총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김어준 총수 지금 라디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연애 프로 연애 상담하고 있어요. 아무리 레임덕이라서 옥석은 가리죠. 저는 그 고성국 박사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일 줄은 몰랐어요.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요새 혹시 연락이 더 많이 오나요, 진짜로? 예, 연락이 좀 많이 오는데 제가 잘하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끝까지 화 안 내고 열심히 얘기해 준 거. 그래도 한동안은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말고는. 뭘 몰라서 그렇죠. 우리 저 김어준 총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분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코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최근에 찾았는데 비웃는 겁니다. 비웃으면은 거기다 대고 화를 낼 수도 없거든요. 그래요.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욕하면은 명예훼손 소송에 당할 소리가 있지만 소송할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하죠. 그렇습니까? 나하고 붙는 게 쪽팔린 거야, 시들이. 그렇다면 신정화에 대해서 정운찬 전 총리가 대응하지 않는 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겁니까? 대응은 했죠. 뭐라고? 사실무근이라고 대응을 하긴 했죠. 사실무근이란 말은 안 했어. 내가 그 사람의 코멘타리를 쭉 살펴봤는데 뭐라고 그랬죠? 이 양반은 답변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내가 국립대 총장으로서 부끄러운 일 안 했다. 그러니까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랬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끄는 전 정운찬 총리의 그 청문회 때와 김태호 씨의 그 청문회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정운찬 전 총리는요 불리하다 싶으면 기억이 안 난다 이러지 새빨간 거짓말을 안 합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결국에는
후보자 신분에서 아웃됐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나 개망신 나가면 똑같아 양쪽 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한 사람은 총리냈잖아. 이것만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명품 피자, 유기농 피자, 라피자가 함께합니다. 은은한 커피 같은 영어 한 잔,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무료 관람권을 협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새롭게 공개되는 카슈앵글에 담긴 20세기 영웅들의 초상 5월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는 카쉬 사진전 초대권을 협찬합니다. 자, 그러면 재보궐선거 순천을 빼고 순천이야 뭐 의미가 없죠 사실은. 누가 되든 민주당 내에 누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그 DMB 사장님, 저를 MC로 써주셨던 DMB 사장님이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려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분 될까요? 그건 모르지. 순천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니, 뭐,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에 이 공천 신청을 했다가, 이제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니까 탈당을 해서 사실상 자기가 민주당 후보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하겠다 이러면서 선거운동 하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유력한 사람으로만 한 3사람 됩니다. 조순영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경기대 교수했던 박상철 박상철 교수도 그렇고요. 무조건 부른 박상철이 아니라 그렇죠. 다르죠. 훨씬 잘생겼죠. 그리고 썰렁해. 구희승 변호사라고요. 지역에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 3사람이 이제 그 득표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조사를 하면 한 15%에서 20% 정도. 각자 나눠먹고. 각자가 상당한 그 득표력이죠. 여기에 이제 민주당까지 포함된 야권 연합 후보가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민노당의 김석동 후보가 이제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순천 지역의 유권자들은 뭐 한 60-70% 정도는 그래도 민주당이 내년에 정권 찾아오려고 하는 거니까 민주당의 그 뜻을 좀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지만 그러나 막상 투표장에 갔을 때 민주당은 없고 뭐 민노당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민노당을 찍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민주당하고 좀 일체감이 좀 더 드는 뭐 조순영 후보라든지 박상철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찍을 거냐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소속이 됐다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야당들이 보기에 민주당은 맨날 말로는 야권연합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방치하고 더블 플레이를 했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른바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걸 방조해서 결국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사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입당하면 민주당 의원 하나 늘어나는 걸로. 그렇지. 그런 음모론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른 야당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민주당에서 이게 소탐 대실 안 하려면 지도부가 내려가서 순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무공천을 했는지, 왜 우리가 당이 다른 민노당의 김선동 후보를 왜 우리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야당들이 불만이 많아요. 민주당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도 안 짚어주는. 워낙에 여기는 뭐 하여간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뭐 어떤 그런 정치적 변수가 없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나 내년 총선 대선으로 가면서 야권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순천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됐다. 상승이 크죠. 그렇게 되면 또 그렇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중요합니다. 괜히 박사가 아니야. 자, 박사 인정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짚어볼까요? 다 짚어볼 때가 커요. 강원도부터 하죠. 강원도. 뭐 강원도는 뭐 사실 갑작스럽게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원전입니다. 원전.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선거 판세 보려고 강릉, 삼척, 동해 3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백산맥을 두고 영동, 영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영서 후보가 2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순천. 그렇죠. 그러니까 영동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어서 영동 민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가서 보니까 삼척에 프레카드가 정말 쫙 걸려 있는데 원전 크루스트 유치. 이 프레카드가 한 작은 삼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한 300개 이상 걸려 있더라고요. 무슨 동, 무슨 면, 분여회,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건 이럴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100% 찬성 프레카드만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 프레카드 찾자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한참 돌아다니면 찾았는데 하나 찾았어요. 무슨 저기 환경단체에서 반대.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원전 유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거예요. 삼척에. 그런데 이제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최문순 후보가 바로 원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삼척표 잃어도 좋다 이거예요. 삼척을 가본 사람이면 원전 반대 못합니다. 네, 적어도 삼척 근처에서는 못하거든요. 근데 원전 반대를 딱 내걸었어요. 공약으로. 굉장히 모험을 한 거죠. 영동표를 갖고서 지금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영동표 잃을 각오로 지금 내건 거예요. 이게 정치적 승부수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기영 후보는 여권 후보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원전 반대 외세웠으니까 찬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전 찬성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9%의 찬성이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95.9는 이제 MBC 라디오 주파수인데 원래는 96.9입니다. 예. 자, 쓸데없는 그만하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원전 찬성 원전 반대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 그러니까 쫙쫙 뜨거운 이슈죠. 이걸 갖고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원전 문제가 현재 진행이잖아요. 근데 뭐 동풍도 있다, 편서풍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일본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이게 그 방사능이 들어가 있을 위험성, 뭐 이래 갖고서 지금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생선 안 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감되는 위기로 지금 딱 오고 있기 때문에. 삼척 분들이 아무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원전 유치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보냈어도 이분들부터 나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노당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반대가 찬성을 앞서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일본 그 사태를 보고도 계속 찬성할 마음이 든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정말 양잿물이라도 공짜라면 먹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사실 너무 힘드니까. 원전 유치를 했던 건데 이분들도 너무 위험이 실감나게 오니까 생각을 다 바꾸실 거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삼척 분들은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옆에 동해는 뭡니까? 이를테면 삼척으로 오면은 삼척시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지 옆에 동네 동해에는 한 푼도 안 떨어져요. 위험은 같이 오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동해시가 삼척 바로 옆에 있는 인천시로 말하자면 부천시 같은 곳. 그렇죠. 그다음에 강릉 또는 춘천 뭐 이 원주권은 같은 강원도로 묶여 있는데 실제로 원전을 삼척에서 유치하면은 그 지역은 발전이 되겠지만 다른 지역은 발전은 안 되고 부담만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전체로 보면 원전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최문순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이슈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인물 대 인물 뭐 같은 회사 다녔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누가 더 좋겠냐 이러고서 이 선거가 치러졌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원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강원도 선거에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거 제가 엄명 후보가 아직 후보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4월 3일 날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똥말 봤다 싶겠네요. 그죠? 뭐 얕은 수로 그냥 이 문제를 잡고 나다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고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원전 정책은 계속 유지한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하다. 이게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말은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거나 믿건 안 믿건 그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후보인 엄기영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광재 전 도지사의 후광 효과는 얼마나 발휘될까요? 박근혜 효과, 이광재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은데 15일 날 그 박근혜 전 대표가 춘천에 갔죠. 3월 15일 날 갔는데 그때까지 흐름을 보면 엄기영 후보가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초반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갖고서 앞서가다가 그렇죠. 대통령보다도 앞서가다가 인지도. 도대체 정권에 의해서 MBC 사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느냐 설명하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문제를 제기하면서 막 떨어졌어요. 그 추락세를 박근혜 전 대표가 춘천에 가서 일단 멈춰
놨어요. 굉장히 힘이죠. 이게 비탈길로 막 굴러떨어지는데 한 손으로 딱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수첩으로 대단한 공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그래, 그렇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특기죠, 특기.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그래서 추락세가 멈춰지면서 혼전으로 간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바로 역전이 돼버렸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이고. 무위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광재 전 지사는 안 움직이던데 지금. 거의 안 움직이죠. 그런데 바닥으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안 움직였냐면 그동안은 민주당도 경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선 때는 조일현 전 의원, 이화영 전 의원, 최문순 의원 세 사람이 하는데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움직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가 되건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 손잡고 돌아다니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최문순 후보로 아마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 손잡고 돌아다니기로 술 마시면서 약속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겠죠. 술 마시면서. 그런데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광재 전 지사가 유세를 할 수는 있습니까? 유세를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없죠. 그렇습니까? 뭘 누굴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하면 안 되죠. 본인이 그렇죠. 자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 그냥 그 연단 밑에서 모인 청중들한테 아이고 뭐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면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다녀야죠. 아 그래 아이고 참 안 됐네 뭐 이럴 텐데 그거 뭐 잘났다고 연단에 올라가 갖고서 자기가 정치 연설을 해버리면 밑에 듣던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이럴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광재 도지사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배출한 최초의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었는데 현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잘렸다. 그래서 어떤 동료 여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성토해주길 바라는 여론도 있지 않을까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광재 동정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일단 이번에 민주당 최문순 후보 당선시켜 놓고 그다음에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정권 교체하고 그러면은 새 정권이 들어서서 사면복구 시킬 거고 그러고 나면 2014년 강원도 지사 선거에는 다시 이광재가 출마를 해서 그렇죠. 명예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대선에 대선 후보로 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광재 동정표는 이광재 재기론입니다. 이광재 재기할 수 있다. 이런 표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광재가 뭐 잘못했냐?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것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연설도 하고 유세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광재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서고 맞아. 실제로 동정심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이 사람들이 더 다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표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되게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분석이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같이 연단 위에서든 아래서든 돌아다니면 효과는 보겠군요. 효과는 보죠. 사실은 따로 돌아다녀도 효과는 봐요. 왜냐하면 워낙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광재는 그 강원지사 하면서 한 8개월, 10개월 이상 어쨌든 지사직을 했잖아요. 강원도가 뭐 넓긴 하지만 다 다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랑 같이 다니면 묻히는 측면이 있는데 최문순 후보는 원주에서 유세하는데 이광재 후보가 혼자서 갑자기 영월에 나타나갖고서 시장바닥에서 아주머니하고 인사를 한다 치자고요. 아이고 여기 웬일이세요? 뭐 이러면서 사실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거가 크기 때문에 우리 문순이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문순이 형이죠. 수은이 형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김어준 씨가 7살 위 사람하고도 말투는 사이라서 나이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인 전망은? 일단 엄기영 전 사장이 한나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죠. 뭐 거기서 또 뒤집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강릉 출신의 최동규 최흥집 이제 정무부지사가 될 건데 이건 이런 문제죠. 영서 후보를 한나라당이 냈다가 이거 좀 경쟁력이 안 된다고 다시 영동 후보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영동 사람들은 소수예요. 영서가 다 합쳐서 60만인가 그렇습니다. 춘천하고 원주가 다 영서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그 새로운 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자살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경 후보로 확정은 될 거고 또 최문순 후보로 확정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주 혼전 상태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전 이슈는 아무래도 반대쪽이 우세하게 될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방사능 비 한 번 내리면 더 커지겠죠. 당장 뭐 일요일날 비 올 때 어이구 어떡하나 뭐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시 최문순 후보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해하고 분당이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하시겠어요? 분당 할까요? 분당. 네, 분당. 제가 요 앞 시간에 정봉주 전 의원하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손학규 대표가 왜 감동을 주지 못하느냐. 너무 계산한다 항상. 자기는 고뇌한다고 표현하지만 그게 항상 계산하는 게 보인다. 분당도 사실은 좀 일찍 확 치고 나와서 내가 이기든 지든 이랬으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계산을 다 두드려서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졌구나. 혹은 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이기는 게 없겠구나. 이길 경우는 큰 득을 얻겠구나. 이런 계산이 다 섰다. 그게 보인다 이거죠. 그 자락은 미리 했고, 그걸 깔고, 그 다음에 그다음을 해주십시오. 네. 글쎄요, 이 신정환 씨가 책 쓸 걸 미리 알았으면 확 던졌을 텐데. 제 말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뭐, 이번에 그 분당을 출마를 무슨 손학규 일생 일대의 승부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네,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굳이 따지면 한나라당 탈당했던 게 일생 일대의 승부였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번에는 엄격하게 계산하고 뭐 조사도 여러 번 해보고 나서 선택한 거지요. 그래서 뭐 오죽 알아서 잘 계산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손학규가 이길 가능성이 많은 선거구나. 제가 굳이 안 들여다봐도 되게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은 난 분당 지역구 선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에 대한 민심을 그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레토릭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봐요. 떨어지더라도 나는 명분 있게 떨어졌다라는 것. 진짜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나왔다니까 그러네. 아니 그 이제 그 김어준 총수 생각이고. 이때까지 손학규 대표의 행보를 보면 유불리가 확실할 때만 움직여요. 그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니 두 분 다 맞는 것 같은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다 계산 끝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확률 99%다라고 손학규 쪽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확률 99%니까 1%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락도 깔아두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죠. 나는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뭐 분당에서 지더라도 대선 후보 자리는 계속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락까지 깔아놓고 하니까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난 멋지다고 보는데. 아니지. 계산서 없을 때 나가는 게 멋진 거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계산 안 나온 남들 계산하고 있을 때 야 치워 그러고 나가는 게 그게 멋진 거지. 그때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는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이에요. 그건 무시해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부산은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는데 계산서 두드려 보니까 이게 뒤집힐 것 같은 거야. 내가 그 바로 옆 동네 살거든. 청소를 알아. 아니 이게 계속 그려왔는데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분당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가 지난번 6.2 선거잖아요. 6.2 선거에 민주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선거에 유시민이 분당에서 얼마 득표했냐? 국참당 후보는 나가서 득표한 게 44인가 그래요. 44%. 이재명도 비슷하게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50에서 따지면은 한 4, 5%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 5%만 손학규가 더 얻으면 또는 한나라당 후보가 그 4, 5%를 못 얻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지사는 김문수였으니까 얻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후보가 정운찬이 안 되고 강제수업이 된다면 그 4, 5% 김문수가 얻었던 4, 5%를 강제수업이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개동 의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박계동이요? 그럼 10% 정도 뛰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당을이라고 하면 어머 잔인하셔. 우리가 흔히 분당이라고 하지만 분당을의 그 직전의 선거 유권자들의 동향을 보면 이게 엇비슷한 거예요. 뭐 압도적으로 뭐 한나라당이 우세하고 이렇지가 않은 거예요. 4, 5% 덤으로 항상 이겨왔죠. 그렇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정운찬 만약에 전 총리가 이번에 나온다. 다시 나오면 저는 설마 나오겠냐 했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바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누굴 밥으로 만들까요? 자, 김총수를 정운찬 후보라고 하고, 예. 그러면 손학규 후보를 하시고, 예. 제일 먼저 뭘 공격할 거예요? 일단은 신정아로 얘기해야지. 신정아? 그거는 좀 위험한데. 신정아 얘기해. 그러니까 신정아를 얘기했죠. 신정아 씨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얘기 안 할 수가 그렇게 없지.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공격도 아니에요. 이거. 예.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는 거, 궁금해하는 거니까. 만났습니까? 예. 안 만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만났으니까. 예. 네. 만나서 뭐 했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 공격을 예. 한 달 내내 이제 정운찬이 그렇죠. 받는 거예요. 선거 기간 내내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만났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선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운찬,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계보가 없으니까 네. 자기 밑에 계보의 대선 후보급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열망에 눈이 어두워 이 양반을 못 버리고 계속 지구 땡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고. 네. 뭐 김태호를 봐도 그렇고 정운찬을 봐도 그렇고 이제 급 있는 사람은 내보낸다. 근데 이번 정운찬은 그런 열망에다가 더해서 수도권 의원들의 패닉이 좀 겹쳐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내년 선거에 그렇죠. 자기 어떻게 되냐 이거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110개거든요, 지역구가. 이 110명의 현역 의원들 또는 당협위원장들이 다 분당을 보고 있어요. 분당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면 그러면 한나라당은 정말 이길 때가 10대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준 강남인데 거의. 그러니까 강남 3구 빼놓고는 안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해서 진짜 져버리면 한나라당 입장에서 진짜 져버리면 다른 데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해갖고서 현역 의원들을 무시하고 마구 해주고 다니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후폭풍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이겨놔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강제섭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박계동은 더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신정아 파문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손학규 대비 경쟁력은 정운찬이 제일 있다고 하면 그럼 다시 정운찬이라도 내자. 아이고 뭐 신정아 질문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받는 거는 정운찬의 문제고 일단 이기고 나야 뭐 내 선거가 다 내년에 있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수도권 의원들의 어떤 집단 공포 같은 것이 이 분당을 선거를 볼 때 내재해 있다. 이번에는 서로 계산은 틀려도 사실은 어쨌든 정운찬을 몰리는 건 청와대나 당이나 똑같은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손학규가 이깁니까? 정운찬이 이깁니까? 만약에 둘이 붙는다면? 예언 한번 해주시고. 손학규가 이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정아 파문이 있기 전에 붙었으면은 정운찬이 이기죠. 근데 신정아 파문을 거쳐서 지금 나온 정운찬이기 때문에 적어도 득표력을 10% 이상 까먹었을 거라고 보고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세고 공세거든요. 자기가 이 이슈를 먼저 주도해서 막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운찬이 공천을 받아도 변명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위치가. 공격받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선거 이긴 적 제가 못 봤습니다. 신정아가 제가 보기에는 복수를 하는 것 같아요. 복수를. 진짜로. 이런 와중에 신정아가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유선진당 모욕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역사상 최초로 그 대선을 연이어서 주요한 인물로 부상하는 그러니까 요 앞에 대선에서는 그 민주당을 엿먹이는 인물로 그리고 요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을 엿먹이는 인물로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상에. 두 번째 책 또 나온다잖아요? 네. 또 나온대요? 두 번째 책 준비한다는 얘기. 4천이야? 4천이 이번에? 아마도 이제 첫 번째 책 내면서 변호사 이제 감수 받다가 이건 빼자 한 게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두 번째 책이 이제 나오겠죠. 아마. 자, 고 박사님. 네. 고 박사님 혹시 보신 적 없죠? 안 봤습니다. 네. 권력이 있어야 볼 수 있거든. 그리고 신정하고 한 번쯤 뭔가 있는 사람들, 캥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샀을 거라고 보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거론되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시모 씨. 지금 뭐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나도 몰라. 이 사람 될까요? 저도 모르는데요. 제 주변의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은 그 사람 아깝게 됐다.
네이버에서도 아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이분 성함이 삭제됐다고 하죠? 아유, 궁금해라. 그러니까 그분 경우에는 스스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스스로 정리를. 네. 이거 한나라당이 그래도 집권당입니다. 이게 뭐 바보들이 모인 당이 아니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일당을 목표로 선거를 할 때는 상당한 정도의 공천혁명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걸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 가면 우리가 알 수 있겠군요. 그분이 누군지. 그렇죠. 이분이 이제 검색어에 등장을 했는데 네이버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름을 삭제시켰다라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 네이버는 알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세요. 아유, 설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성호 의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네. 네이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당 얘기가 끝입니까, 이걸로? 네. 깔끔하시네. 자, 그렇다면 남은 여기가 복잡합니다. 김해. 근데 이거 나중에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상관없습니다. 그럼 계속 하지. 고성방가가 고성빈가로 바뀌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김해. 여기 좀 복잡해요. 여기서 지금 야권, 민주당과 국참당이 지금 싸우고 있죠. 이게 복잡할 일이 없는데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판을 만들었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유시민한테 있습니다. 당원을 하시네. 단칼에. 왜 유시민한테 있는가? 정리해 주십시오. 제일 간단한 판은 뭐였는가 하면은 김경수 비서관을 출마시키는 거였습니다. 공화재단 사무국장. 그럼 뭐 다른 당이 후보도 안 내요. 그렇죠. 간단하게 끝났죠. 간단하게 끝나죠. 근데 굳이 김경수 사무국장을 주저앉혔잖아요. 국참당에서. 국참당 이꼴로 유시민 맞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국참당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대체로 그렇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시민 대표가 김경수 사무국장을 주저앉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맞으면 절대 강자가 없어진 거죠. 노면의 상징성을 받는 적통 후보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 너도 나도 다 후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고 국참당도 내고 다 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근데 원천 기책사유 거기 있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그럼 각 당이 후보를 낸 다음에 그 낸 후보들끼리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후보를 단일화하자. 여기까지는 또 다 동의가 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낸 방안과 국참당이 낸 방안이 180도 달랐죠. 민주당은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하자 그랬어요. 국참당은 100% 여론조사를 하자고 했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국민참여당이 국민참여 경선을 반대한 건가? 국민참여당의 논리는 자기들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와서 하게 하려면 사실 조직세가 강한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어떡하래요? 그 뭐 조직세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죠? 거긴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밀고 당기고가 잘 안 되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할 수 없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했죠. 절반씩 양보해라. 그래서 절반은 국민참여 경선으로, 절반은 여론조사로. 그러니까 다 동의했어요. 국민참여당도 한 이틀인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동의했어요. 동의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죠. 이게 당이 무슨 당원들을 동원하는 식의 이 부당한 행위를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동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동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직접 현장에 모여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면 조직세가 강한 민주당이 당원들 막 동원해 갖고 할 거니까 이건 부당한 게임이 된다.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그러니까 현장 투표를 하지 말자. 국민 참여 경선을 하되 현장 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인터넷? 가가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아니, 뭐 문자? 뭐 하여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는 제안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모아놓고 경선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투표를 하지 말자. 다른 방식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럼 다른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안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다 지금 짜증이 나 있죠.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짜증이 나 있죠. 한 가지 제가 또 변호를 해보자면 사실은 그 국민참여당이 가지고 있는 당세, 그러니까 당원들 혹은
그 지지율로 보자면 국회의원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인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 그러면서 여기서 그 국회의원을 못 만들어내면 존립 기반이 거의 없다. 유시민 이외에는.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절박한 거죠, 자기들끼리. 사실 현역 의원이 한 명만 있어도 그렇죠. 이 원내정당이 됩니다. 네. 원내정당이 되면 뭐 국고보조금, 정당보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원내의석을 하나라도 갖느냐 안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 이런 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좀 흔쾌하게 볼 수 있도록 명분을 세워서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실리는 좀 챙겼을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대의명분을 이 김해을 이 야권연합과 관련해서는 세우지를 못했다. 사실 유시민 원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대의명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아니 뭐 쓴소리 막 하고 뭐 조중동하고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조중동과 붙어서 피투지게 싸우듯이 유시민은 그럴 만한 사람이다. 옳은 일이면 뭐든지 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육바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김해을만 딱 놓고 미시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런 대의명분이라든지 통 큰 정치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주 이 계산적이고 권력투쟁적이고 또 정략적인 이런 행태를 그동안 쭉 보여줘가지고 다른 야당들로부터도 비판받고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비판받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은 게 크죠, 이번에.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금원 회장이 유시민은 친노가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부담이죠. 강금원 회장하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친노 세력에서 만약에 내가 친노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친노라고 하면 누구 말 믿겠어요? 강금원 회장이 유시민은 친노가 아니다 그랬고 유시민은 뭐 강금원 뭐 별로 없다. 그래. 누구 말 믿겠어요? 친노라면. 그건 모르죠. 저는 유시민 대표가 사실 알고 뛰어들었고 알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본인이 국민참여당의 지지율을 본인의 지지율만큼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지금 단기 목표란 말이죠. 아마 이제 내년 되면은 어떻게든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테니까 재정리가 될 테니까 그 전까지 국참당의 지지율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거기 출발점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시민 그 국참당 대표가 실제 국참당의 지지율을 10%대로 끌어올려서 다른 정당과의 협상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 절대 안 돌아가겠다는 거군요. 이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네. 협상력을 만들어낼 만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못 올리면 국참당이 망하는 게 아니고 유시민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선언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야권 토론에 나갔더니 이 유시민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민주당을 일단 제껴놓고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뭐 민주노동당, 그다음에 그밖에 진보 세력들 다 합쳐가지고 대권 후보 한 명 만들어내고 자기죠. 민주당의 후보와 이 진보 진영의 후보가 1대1로 마지막 그 토너먼트 하듯이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합디다. 다른 야당들 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야당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뻔히 보이는 제안이라서.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해봤어요. 본인과 손학규가 붙는 구도죠. 그렇더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 구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전략 구도를 가지고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사실 힘들게 이 신당 창당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김원주 총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번에는 원내대표 정당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총선을 거쳐서 교섭단체 20석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범진보 진영의 대표성을 획득한 다음에 민주당 후보와 마지막으로 붙어서 다이다이로 붙겠다. 내가 이 야권의 대권 주자가 된다. 뭐 이런 전략 구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그게 되겠느냐? 그게 굉장히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1차 이런 식으로 가면
김해을에서 국참당의 이봉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곽진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버리면 그러면 승부가 안 되잖아요, 아예.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봉수 후보가 뭐 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됐고, 그래서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를 이겨서 원내 교섭단체, 원내 정당으로 됐다고 치자고요. 내년 4월에 그럼 20석이 가능하겠느냐? 네? 20석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회창의 자유선진당도 20석 못했어요. 그렇죠. 충청도라고 하는 지역 기반이 나름대로 있는 이 정당에서 또 대통령 도전에 3번이나 했던 이런 사람이 이끄는 정당에서도 이 교섭단체 구성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대표의 국민참여당이 이 20석을 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몇 지역을 양보해 주거나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렇게밖에 없어요.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석패율 있잖아요. 석패율은 제1야당한테 유리한 것이지 제2당, 제3당한테는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에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거 양보를 한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 정도 양보를 받아내려면 유시민 대표가 자기가 양보를 해야 돼요, 먼저. 손 어깨한테 준다든가. 예. 국참당의 다른 동지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통 크게 양보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치가. 옛날에 민중당이 신한국당에 흡수될 때, 그 당시 그 장기표가 양보했잖아요. 자기는 나 뺏지 않아도 되니까 이재호, 김문수, 정태훈 이런 사람들은 뺏지 달게 해주라. 그래서 결국 영원히 못 달았죠. 그래서 장기표는 지금도 뺏지를 못 달고 있어요. 계속 달려고 그러는데 영원히 못 달고 그 장기표의 희생을 딛고 지금의 이재호, 지금의 김문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시민도 그런 정도는 통 크게 뭘 하겠다 그러면은 교섭단체를 노려볼 만한데 자기의 포지션, 전략적인 어떤 행보는 그냥 그대로 고수하면서 또 뭐 당도 20석을 만들겠다. 어디서 만들어요? 20석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그 참여당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참여당이 합치고자 하는 진보 진영의 정당들, 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단일 정당 만든다고 일단 구두 합의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그 유시민 그 비토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제 참 만만치 이런 않아요. 거죠. 서로 비토가 없다 한들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유시민의 들러리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죠. 유시민 후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유시민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부터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의 시군 기초단체가 31개거든요. 그 중에서 19개를 민주당이 이겼어요. 한나라당은 10개를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3개가 남죠. 2개가 남나요? 그거는 무소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권자가 기표장에 가서 시장은 민주당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도지사는 유시민을 찍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했으면 그러면은 유시민이 무조건 당선이죠. 그죠? 19대 10으로 이겼으니까 기초단체에서. 그런데 유시민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비교적 차이가 좀 크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민주당 찍고 유시민 찍으려다가 안 찍었거나 김문수를 찍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심상정을 찍었거나 그래서 한 70만 표 사표가 나버렸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고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시장 군수에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왜 유시민을 찍도록 왜 제대로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 자극을 못했냐? 설득하지 못했냐? 혹은 안 했냐? 안 했냐? 너네 일부러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민주당 책임이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후보인데 후보가 왜 군수는 민주당을 찍고 도지사는 유시민을 찍도록 왜 적극적으로 당기지를 못했냐? 그렇죠. 후보 자신의 책임이 있죠.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저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크냐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그런데 그럼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계속 얘기하면은 그러면 유시민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제 민주당은 원래 그렇다고 치고 유시민이 이 민주당 찍지만 야권 단일 후보를 찍도록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호감을 사고 지지를 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선 후보니까 할 수 없어.
자기가 대선 후보 안 하면 그게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면 싫어도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큼 어떤 면에서는 몇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또 진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을 껴안지 못하고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 점에서 저는 6.2 선거에서는 민주당 책임이 크지만 앞으로는 유시민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국참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미래요? 네. 어둡게 봅니다. 지금처럼 하면 별로 밝지 않다. 네, 어둡게 보시는군요. 네. 저도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를 보면요. 민노당의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분의 에피소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정희 대표. 예. 이정희 대표. 작년 7월 28일 날 재보궐선거 있었죠. 네. 그때 광주하고 은평을 해서 선거가 있었는데 광주에 야권 진보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해가지고 막 혼전을 했는데 그때 이 야권 후보를 이정희 대표가 광주에 지원하러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노당 저거 한나라당 이중대다. 막 이런 비난을 퍼붓는 걸 자기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랬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죠. 은평 의뢰 후보 단일화 협의가 타결이 돼서 민주당의 장상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올라와서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광주에서 자기는 한나라당 이중대라고 하는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올라와서 그 민주당 후보인 손을 들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10분 동안 생각을 가다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스리고 눈물을 머금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은평에 가서 장상 후보 손을 들고 유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야권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 진정성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정희 후보가 또 그 대표가 여자이기 때문에 고성국 박사님 마음이 글로 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이정희 대표 아주 매력 있는 분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시민 대표가 이정희 대표가 보인 이 진정성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두 분 다 아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인 면모는 유시민 대표가 많이 닮았어요. 근데 노무현 대표의 감성적인 부분은 이정희 대표가 많이 닮았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년 둘 다 갖춘 사람이 문재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나오면 된다. 소식이 없네. 만약에 고 박사님이 유시민 대표라면은 어떻게 행보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요? 네. 지금은 이 상황에서라면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받고 직원 이익은 대중한테 맡겨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곽진업 후보가 만약에 야권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선거 끝날 때까지 김해에서 그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선거 끝날 때까지 김해에서 올인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당 후보가 되면 올인하고 다른 당 후보가 되면은 빠진다?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스러운 정치는 아닌데.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를 화끈하게 밀어주지 않았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싹 훑었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되든 그러면 김태호 전 지사하고 붙었을 때 단일 후보였을 야권 쪽이 이깁니까? 아니면 뭐 둘 다 나가면 깨지는 게 분명한 거고 단일 후보였을 때. 야권 후보로 한 명이 나가면 곽진업이건 이봉수건 이깁니다. 그러면 4대 빵이네요? 그러네요. 만약에 4대 빵이 안 되면은 박사님께서 다음 그 선거 직후에 있을 요 녹화에서 그때는 제가 전원에게 박사님의 말씀 멘트 통닭 한 마리씩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만약에 0대4로 한나라당이 진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주도권 행사하기 어렵겠죠?
그 문제는 네. 4.27 때문이 아니라 이 신공항 때문에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신공항의 예. 의미. 자, 한나라당은요, 예. 두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예, 수도권과 영남이죠. 어떻게 된 게 수도권을 그런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수도권은 이미 민심이 너무 악화돼서 네.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 의지해서는 국정 운영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의원들이 불안해하죠.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요, 국회 잘 안 나와요. 지역구 돌아다니는 거. 네. 선거가 걱정이 돼서 지역구에서 안 나와요. 아예. 그래서 수도권에 더 이상 기대가 안 되니까 그동안 어쨌든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 영남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영남이. 네. 저는 박근혜 대표가 자기는 계속 추진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시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밀양의 조혜진 의원이 현역입니다. 이 사람이 그 친이죠. 예. 그 안국포럼 멤버예요. 친이 중에서도 정말 성골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대통령을 따라갈까요? 박근혜 따라가야죠. 신공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친이 친박이 이번에 신공항 때문에 다 친박으로 통일돼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강남 3구 빼고 네. 지금 아주 지역구를 그야말로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내년에 이런 MB에 대한 어떤 그 안티 정서 이걸로 인해서 별 피해를 안 볼 것 같다.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강남 3구를 뺀다 그랬는데 저는 강남 3구에서도 한두 명은 안 될 거다 봅니다. 또는 적어도 공천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강남 3구에서도요. 네. 공성진영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지역 빼고 사고가 난 부분을 그건 아예 빼고. 네, 빼고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강남 3구를 빼고도 한나당 의원들 중에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네. 영등포의 권영세. 영세요. 그분이 편판이 좋죠. 네. 네. 검사 출신인데도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양천의 원희룡. 그 양반도 진진의 그 양반. 그 양반은 그 동네 아주머니들 로망이에요. 그래요? 네. 수석. 네. 그렇구나. 그다음에 혹시 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봉의 김선동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2007년에 박근혜 대표 비서실 차장을 했던 젊은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지역구 활동은 그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그게 지역구 활동이라는 게요. 무작정 지역에서 그냥 행사 때마다 얼굴을 들이민다고 해서 지역구 활동에 지역에서 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몇 년씩 그 어려운 곳을 돌보고 그래서 그 진정성이 통할 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자기를 걱정을 해줄 때 아이고 내년에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유권자 입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있어요. 네? 그냥 눈앞에서만 아이고 뭐 고생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걱정해주는 유권 주민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 몇 지역은 저는 자력으로 총선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다 위험하다. 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지금 100개가 넘네요. 이재호, 전효옥, 정두원, 박진, 나경원, 진성호, 신지호, 홍정욱 제가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그러면 어렵다. 특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홍정욱 쉽지 않습니다. 홍정욱이 쉽지 않다니까 마음 참 좋네요 기분이. 그 지역은 상대 때문에 홍정욱은 상대가 노회찬이죠. 상대가 노회찬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홍정욱도 정말 이 스펙도 좋고 그렇죠. 또 굉장히 점잖거든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스펙만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또 유권자들한테 그 스킨십이라 그러죠. 몸을 낮추고 이런 것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뜻도 크고. 그런데 상대가 노회찬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회찬이 너무 고생하는 걸 그 지역 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노회찬 동정표가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은 혼전이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저희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짧게 하실 거 있습니까 혹시?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좀 전에 수도권 지역 의원 내년 판세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그쪽 상대가 현정병 의원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확 끝내버리죠. 예. 예. 정봉주 전 의원이요. 공천을 받아야 뭐 승부가 됐어요. 공천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 지금 10대 명씩 다 서 있어요.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 게임이 더 어렵습니다. 본선보다. 공천 된다면? 그거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본선보다 공천이 더 어렵다니까요. 그럼 공천에서는 될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년 민주당의 공천은요. 네. 대선을 염두에 둔 그렇죠. 포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보가 정말 좋은 후보냐, 지역에 일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보다는 전체 구도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공천까지는 전망을 못하겠고 공천을 통과하면 본선은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신경 쓰지 말고 본토를 신경 쓰거라. 지금까지 고우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